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폐가에서 있었던 일. 내가 서울에 살았던 초딩 시절, 우리 집 가는 길에 있던 조그만 단독주택에서 일어났던 일이거든. 우리 집도 그런 집이었고, 그 동네 집들이 거의 그런 형태였어. 보통 방 두세 개, 부엌, 거실 조그만 마당. 우리 학교 등교길에 있던 그 집이 언젠가부터 빈집이 되었어. 무슨 사고가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아마 비 때문에 그 집 가족들이 야반 도주를 했나 그럴 거야. 사람들이 몇씩 찾아오고 그 집 앞에서 막 큰 소리로 욕도 하고 화풀이로 대문도 때려 부수고 했거든. 우리 집에서 얼마 안 떨어진 집이었는데 사람이 안 사는 데다 대문까지 부셔지다 보니 급격히 폐가가 되어 가더라고. 몇 개월이 흘러 한 여름을 나고 나니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을 폐가의 위험을 갖추었어. 집 하나 훅 가는 거 금방이더만. 그런 집이 대부분 그렇듯 그 집도 그 동네 공부 싫어하고 말 안 듣는 소위 불량형들의 아지트가 되었어. 때론 일탈의 장소로 형 누나들의 미팅룸이 되었고, 때론 가출한 이 나라의 새싹들의 하룻밤 합숙소가 되기도 한 그 집은 항상 본드와 부탄을 부는데 사용한 검정봉지와 빈 가스킨이 어지럽게 굴러다녔지. 내가 예전 글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집은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게 폐가야. 산 사람 피해서 귀신 꼬이기 마련이야. 산생물이 아닌 무생물인 집은 거기 사는 사람을 통해 온기와 생기를 얻어. 그래서 사람이 떠나면 급격히 기운을 잃어서 생기를 싫어하는 귀신들이 더 잡고 사는 거야. 그 집은 급기야 일부 간땡이 부은 형들이나 범죄자만이 찾는 명소가 되었지. 매일 지나다니는 나는 처음엔 좀 꺼려지는 정도였는데 나중엔 쳐다보기도 싫을 만큼 무서워졌어. 그러다 어느 날 기어이 사단이 일어났어. 아침에 언제나처럼 밥 먹고 씩씩하게 학교를 가려고 집을 나섰는데 그 집 앞에 이른 시간인데 사람들이 모여서 수근대고 있었어. 난 너무 궁금했지만 지각하면 혼나니까 일단 학교를 갔어. 학교가 동네다 보니 학생들도 다 동네 사람들이었는데 등교를 했더니 우리 집 근처가 집인 친구가 나한테 묻더라고. 둥이야, 너 새벽에 들었어? 모두가 잠든 고요한 새벽에 그 빈집 쪽에서 전설의 고향 소리가 났대. 비명소리 말야. 친구도 더 이상은 모르겠다고 하는 거야. 말을 꺼내지 말지. 내 성질 알면서. 그날 하루 종일 궁금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학교가 파하자마자 정보 수집을 위해 동네로 뛰어갔어. 이모네 집도 안 들리고 말야. 내가 이모네 집을 안 들리는 날은 1년의 손으로 꼽았거든. 갔더니 역시 내 짐작대로 정보에 보고인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서 수다를 떠시는 중이었어. 분명 그 일에 관해서인 것 같았어. 내가 어릴 땐 거의 멜빵 바지를 좋아해서 그걸 많이 입었거든. 난 닌자로 변신해선 바퀴벌레처럼 사사삭 아줌마 뒤에 숨었어. 그리곤 멜빵 바지 앞주머니에 손을 찔러넣고 엿듣기 시작했어. 겨우 아줌마들 허리에도 못 미칠 꼬마라 아무도 모르더라. 워낙 여러분이 얘기하셔서 헷갈렸지만 정보를 분석한 결과는 이랬어. 그날 밤 새벽 3시경 고요한 밤에 그 집 쪽에서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들렸다고 해. 그때까지 깨있던 사람들과 그 소리에 깬 사람들이 파출소에 신고를 했었나봐. 잠시 후 경찰이 오고 혹시 범죄가 발생했을지 몰라 랜턴을 켜고 긴장하며 그 집을 수색하는데 가출 청소년으로 보이는 남자아이 3명이 하나는 거실에 둘은 방에 기절해서 쓰러져 있었다고 해. 경찰 아저씨들이 억지로 정신이 들게 깨워선 파출소로 데리고 갔는데 눈이 풀려선 한동안 덜덜 떨기만 하고 말을 못하더래. 시간이 좀 지나고 진정이 좀 된 후 얘기를 하더래. 그 집에서 귀신을 봤다고. 경찰 아저씨들이 웃었대. 그분들이 그걸 믿을 리 없잖아. 경찰이 니들 본 듯 불었지. 하고 야단을 치셨는데 그 형들이 불긴 불었는데 정말 귀신은 봤다고 하더래. 그래서 시간도 죽일 겸 얘기를 들어줬나봐. 그 형들이 그날도 거기서 놀기로 하고 술이랑 담배랑 본드를 사서 갔었나봐. 그리고 밖에서 안 보이게 조그만 후레쉬를 켜고는 본드 한 봉지씩 하셨나봐. 그렇게 해롱해롱해서는 웃고 떠들며 놀았다고 해.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면서 같이 갔던 세 친구 중 한 친구가 들어오더래. 분명 옆에 앉아 같이 얘기하고 있었는데 말야. 방에 있던 두 형은 놀라서 너 어디 갔다 오냐고 했는데 그 형은 배 아파서 아까 화장실 갔다 오는 거라고 하더래. 머리가 삐쭉 설 대로 서선 정신이 된 한 형이 지금까지 얘기를 나누던 자기 옆자리를 황급히 비췄는데 지금까지 화장실 갔다 온 형이라 생각한 그것은 불빛에도 가슴 밑으로만 선명히 보이는 모습으로 옆에 앉아 있더래. 그 형은 너 누구냐고 하며 더듬으며 물었는데
후르시 불빛에도 보이지 않던 얼굴이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긴 목 위에 달려 툭 튀어나오더니 불비춘 형 얼굴 앞에 들이대며 웃으며 그러더래. 이런, 들켜버렸네.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방에 있던 두 형이 일과 일하면 지금 얘기한 건 일형이었어. 그 형은 자기 왼편을 비춘 거였어. 목 긴 귀신이 화장실 갔던 형이라 생각한 거지. 그때 옆에 앉아있던 이 형도 떨리는 손으로 겨우 라이터를 켜서 자신의 오른편을 비추고 있었다고 해. 그 형은 화장실 갔다 온 형이 자기 오른편에 앉아 있었다고 생각한 거지. 라이터 불빛에 비친 그 놈은 생전 본 적이 없던 놈이더래. 근데 그런 놈이 친구인 척 친구 목소리로 얘기를 한 거야. 이 형이 놀라서 엉거주춤 일어나 소리를 질렀어. 누구야?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게 웃으며 감았던 눈을 뜨더래. 눈이 눈동자가 좁쌀만하고 전부 하얗더란다. 그런 얼굴로 웃으며 그러더래. 이런, 나도 들켰네. 그게 거의 동시에 일어난 일이었어. 그리고 이 형은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어. 방문 앞에서 그 광경을 본 화장실 다녀오던 형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을 갔어. 지 혼자 살겠다고 친구 다 버리고 말야. 그러나 세 걸음도 못 갔대. 돌아서서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는 똥양판 방 안에 기절해 쓰러져 있는 두 형이 서 있더래. 놀다 어디 가냐 하면서. 그 형들의 얘기는 묵살되었어. 그냥 본드 불어서 집단 환각을 일으킨 걸로 가볍게 취급되었지. 그리고 그 집은 계속 방치되었어. 그 집을 등하교 때 계속 지나다녀야 하는 건 내겐 여간 고역이 아니었어. 그 집에 꼬이는 귀신들이 특별히 나쁜 귀신들은 그나마 아니어서 해입은 기억은 없었어. 지금과는 달리 경험 부족인 어린 시절이라 어쩌다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호기심에 쳐다보다 눈이라도 마주치면 심히 당황하고 다 보인다고 표시 팍팍 내고 다녔거든. 그 집에 놀러오는 귀신들은 나만 지나가면 다들 창가에 모여서 쳐다보고 그랬어. 그러다가 사건이 또 터졌어. 이번엔 지난번 본드 사건과는 다른 강력 사건이었어. 본드 사건은 미성년자들의 소소한 일탈이라 처벌 대신 집으로 연락이 가서 법의 응징 대신 아버지의 구타 응징을 받고 말았는데 이번엔 교도소 갈 일이 생긴 거야. 본드 사건 한동안 후에 또 밤에 그 집에서 단발마의 비명소리가 들렸다고 해. 난 또 못 듣고 풀풀 잘 잤는데 아주 그날은 동네서 난리가 났더라고. 다음날 등교할 때 데자뷰를 보면서 또 하교와 동시에 애기꽃을 피우고 계신 아줌마들 틈으로 잠입했어. 그날 들은 얘긴 이래. 그날 새벽 발전기에 들어선 어떤 남자가 혼자 귀가 중인 아가씨를 따라가서 흉기로 협박을 해서는 그 집으로 끌고 갔었나봐. 요리해 드시려고. 여자를 눕히고 작업을 하려 하는데 아가씨가 반항하자 때려서 기절을 시켰대. 그리고는 아가씨 빤스를 벗기고 작업에 들어가려고. 자기 바지랑 빤스를 벗고 여자 위에서 막 합체로 본 놀이를 시작하려는 순간 뭔가 이상하더래. 여자 머리맡에 없던 신발 끝이며 발끝이 보이더래. 그래서 뭐지? 하고는 고개를 들어봤더니 귀신 3사가 흥미롭게 쳐다보고 있더래. 쪼그리고 앉아서. 흡사 뭐하고 있어? 다음 편 하는 것 같더래. 남자는 온 동네가 울리도록 비명을 지르고 기절을 했어. 경찰들이 도착해서 발견했을 땐 더러운 방바닥에 날도 추운데 아랫도리를 닦은 남녀가 기절해 있었대. 여자는 맞아서 남자는 귀신 보고 놀라서. 그리고 그 새벽에 은팔찌 채워줘선 순찰차에 실려갔다고 해. 들리는 소문에는 기절해 있던 남자의 한 부부는 주인이 기절했는데도 꿋꿋이 깨어서 지조를 지키는 바람에 좋은 증거가 되었다고 해. 그 남자는 폭행, 협박, 강간미수로 교도소 간 걸로 알아. 아가씨는 다행히 이를 당하기 전에 남자가 기절해서 본의 아니게 귀신들에게 은혜를 입은 택이 되었지. 그 뒤론 그 집에 대해 밤에도 특별히 경찰들의 순찰이 강화되었는데 집은 이젠 부수고 새로 짓는 방법밖엔 없을 만큼 부셔졌어. 그렇게 동네 흉물이 되어가고 자꾸 이상한 일이 있고 그 집서 귀신 봤다던 사람도 여럿 나오던 어느 날이었어. 언제나처럼 학교를 끝내고 이모네 집에 갔어. 손님이 와 계셨는데 많이 보던 아저씨였어. 난 잠시 생각하곤 아저씨가 누군 줄 알았어. 우리 집 근처 사시던 우리 집에도 몇 번 찾아오신 적이 있던 우리 동네 동장 아저씨였어. 나중에 아저씨가 가시고 나누 들어보니 아저씨는 그 집 문제로 이모에게 찾아온 거였어. 처음에 똥형 일행이 말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고 웃고 넘어갔지만 그 뒤에 발전기 아저씨 사건도 있고 심심치 않게 들리는 목격담에 동장으로 그냥 넘어가기 힘들게 된 거야.
그렇다고 정식 의뢰해서 구술할 수도 없고 관에서 무당에게 구술을 했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난리 날 거고 빈집이지만 어엿한 사유재산인데 함부로 철거도 못할 일이고 이모는 알겠다고 아저씨를 돌려보내시곤 다음 날 준비를 하여 그 집에 가셨어. 나도 하고선 이모 치마자락 꼭 붙들고 난 쫄렁쫄렁 따라갔지. 나의 히어로 이모가 계신데 무엇이 무서우랴. 어린 시절 난 이모가 염라대왕이랑 맞짱 뜨셔도 이길 줄 알았어. 어린 아들이 복인 아버지가 세상 제일의 용사이든 말야. 이모는 그 집에 가서는 준비해 가신 막걸리를 집안 여기저기 떠놓으시고 기도를 하셨어. 그런 후 막걸리를 집 안과 집 주변에 골고루 뿌리시고는 준비해 가신 부적을 집 여기저기 붙이시고는 내게 둥이야 가자. 이제 이 집 나중에 부술 때까지는 귀신들 안 들어올 거니까 이제 괜찮아. 라고 하셨어. 그 뒤론 그 집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보지를 못했어. 물론 이상한 거 본 사람도 없었고 이모가 낮에 몰래 하신 거라 사람들도 몰랐기에 그 집은 귀신 나오는 집으로 소문이 나서 그 뒤론 몰래 숨어 들어가는 사람도 없었어. 그리고 어느 날 다 해결이 되었는지 그 집은 철거가 되고 거기엔 새 집이 지어졌어. 새 집에 이사 온 사람들도 이모가 귀신들 다 내보내고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방비를 해주신 덕에 붙박이 지방령이 되진 않았기에 귀신들에게 시달리는 일은 없었지. 두 번째 이야기, 결핍. 몇 년 전 부모님이 일 때문에 해외로 출장을 가서 며칠간 삼촌네 집에 맡겨준 적이 있었다. 숙모와 중학교 3학년이었던 사촌동생도 반갑게 맞아주었고 집도 넓어서 사촌동생이랑 같이 게임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첫날 저녁 시간 일손을 돕느라 젓가락이나 컵을 사람 수에 맞게 늘어놓고 있을 무렵이었다. 형, 컵이 하나 많은데. 그래서 식탁 위를 찬찬히 보니 젓가락이나 접시도 4개 있으면 될 것을 5개씩 놓아둔 것이었다. 바보 같은 짓을 했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 다음 날 학교에서 돌아와 삼촌네 집 현관에 들어왔는데 이상한 위화감이 느껴졌다. 삼촌과 숙모, 사촌동생의 신발이 나란히 놓여있는데 왠지 누구 신발 하나가 모자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다. 처음에는 내 신발이 없어서 그런가 싶어 벗어서 나란히 옆에 둬봤지만 그래도 결핍감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게다가 그날뿐 아니라 그 다음날 아침과 저녁 때마저 나는 전날처럼 식기를 하나씩 더 놓는 실수를 하고 말았다. 처음에는 뭔가 착각을 했나 싶었지만 이쯤 되면 묘하게 신경이 쓰인다. 그리고 삼촌 집에서 묵은지 나흘째 되는 날 자다가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 잠이 깼다. 옆 침대에서 사촌 동생이 자고 있었기에 동생이 깨지 않도록 살며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복도를 지나 화장실 문을 보니 틈새로 어렴풋하게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누가 안에 있나 싶어 똑똑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도 노크로 대답했다. 그래서 나는 그 앞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아마 삼촌이나 숙모가 안에 있겠지. 그렇게 한동안 기다리고 있노라니 복도 저편에서 삼촌이 왔다. 안에 숙모가 계신 것 같아요. 라고 말했더니 삼촌은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내는 지금 방에서 자고 있는데. 네. 하지만 지금 안에 있었는데. 당황해서 화장실 문을 보니 틈새에서 새어나오던 빛이 사라져 있었다. 소름이 돋아 손잡이를 돌려보니 문은 가볍게 열렸다. 안에는 변기밖에 없었다. 정말로 누가 있었다고 삼촌에게 항변했지만 삼촌은 어이없다는 듯 신경도 쓰지 않았다. 동아리 때문에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내일은 좀 일찍 자라. 전혀 납득하지 못한 채 그날은 지나갔지만 그 후에도 한 달 남짓 되는 식객살이 동안 구두나 옷 씻기 같은 데서 나는 계속 결핍감을 느꼈다. 그 후 집에 돌아온 후 설날에 삼촌과 다시 만나게 되었다.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던 와중 어쩌다 옛날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 그런데 삼촌의 말에 따르면 옛날 숙모가 사촌 동생을 낳기 전 임신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사고로 인해 그 아이는 유산됐고 그 후로 사촌 동생을 임신할 때까지 숙모는 정신적 충격 때문에 그 아이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이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결핍감은 아마 그 아이 때문이었겠거니 싶어 묘하게 무서웠다. 그 아이는 아직도 삼촌네 집에서 함께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오빠. 딸아이가 3살 되던 해 중고로 대형차를 샀습니다. 나도 딸도 신이 나서 커다란 차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주 정도 지날 무렵 딸이 차에 타르다 갑자기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래? 라고 물었더니 저 오빠가 화가 났어. 라고 대답합니다. 어디에 오빠가 있다는 거야? 저기에 오빠가 앉아서 째려보고 있잖아. 라며 딸은 아무도 없는 맨 뒷좌석을 가리켰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지만 다시 한번 딸을 껴안아 차에 태우며 괜찮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딸은 응, 이제 화왔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로도 딸은 몇 번이고 차에 타는 걸 거부하곤 했습니다. 그 오빠는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있고 있어도 웃고 있을 때와 화가 나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느긋하게 쉬고 있는데 갑자기 딸이 오지마 라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래? 하고 묻자 차에 있는 오빠가 집으로 온대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나도 무서워졌지만 딸을 달래야 한다는 생각에 여기는 집이니까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벌써 현관까지 왔다고 무서워 화내고 있어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 라며 마구 날뛰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나도 무서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그래도 현관 쪽으로 가서 예, 그만둬. 들어오면 안 돼. 라고 소리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도 무서워서 반쯤 울고 있었습니다. 굳게 닫힌 현관을 보며 펑펑 울고 있는 딸을 꼭 껴안고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 거야. 라고 말하며 같이 떨고 있었습니다. 원래 어릴 적부터 천장 구석에 할머니가 있어. 오늘은 할아버지가 왔네. 라며 이상한 걸 보는 딸이었지만 그 오빠처럼 두려워했던 존재는 없었습니다. 나는 집에 있던 소금을 현관에 뿌리며 위협하듯 큰 목소리로 들어오지 마. 우리 딸 겁주지 마. 라고 계속 외쳤습니다. 그리고 현관에서 가장 먼 방에 들어가 딸 거들이 꼭 껴안고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 정도 그렇게 있자 이제 간 것 같아. 라고 딸이 말했습니다. 겨우 마음이 놓여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후 친척의 소개를 받아 영능력자와 상담을 했습니다. 그 차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나이의 남자아이 영이 달라 붙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영혼이 딸과 같이 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매일 함께 놀고 싶은데 딸이 차를 타지 않아 화가 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이 집까지 찾아오는 건 위험한 일이니 집 근처에 소금을 뿌려두고 차 안에 귀여운 인형이라도 둬서 영을 달래주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 말대로 하고 한 달쯤 지난 후부터는 딸도 문제없이 차에 타고 오빠에 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차는 지금도 타고 있고 오빠가 타고 있다던 맨 뒷자리에는 딸과 아들이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봤던 것에 대해 물어도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성장에 따라 영능력도 점차 사라지는 것일까요? 집 앞까지 그것이 나타난 적은 한 번뿐이었지만 나에게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두려운 체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살면서 겪었던 이야기. 저는 어릴 적부터 촉이 엄청 좋았습니다. 슬프게도 좋은 일에는 촉이 좋지 않고 안 좋은 쪽으로는 촉이 좀 좋습니다. 일상에서도 한여름인데도 온몸에 순간 소름이 돋거나 등골이 정말 싸한 한기를 느끼며 갑자기 주변에 기류가 박힌다고 해야 할까요? 갑자기 살기 같은 냉기가 확 퍼지는 기분. 그런 냉기를 느낄 때면 주변에 항상 안 좋은 일이 생기더군요. 제 인생의 가장 큰 에피소드를 뽑자면 때는 바야흐로 못된 기운이 폭발하던 중의 시절입니다. 학원을 끝마치고 PC방을 향해 이성을 잃고 늑대처럼 뜀박질을 했습니다. 현지 시간은 오후 8시 45분. 안 돼. 9시 이전에 입성하여 1시간은 즐겨야 해. 하는 심정으로 뛰쳐나왔는데 신호가 딱 빨간불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예비 중2병 포텐셜 터지기 직전에 봉우리가 슬슬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중일이었죠. 신호등 따위는 무시하고 차도 전부 멈춰 있겠다 무단횡단을 시작합니다. 버스가 2대가 시야를 가린 상태였고 앞은 텅 빈 상태라 평소라면 그냥 무단횡단을 하였을 텐데 멈춰선 버스를 지나가려던 순간 거짓말처럼 등골에 평소 느끼던 서늘한 기분이 쫙 들면서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발이 바닥에 붙으며 마치 제 귀 바로 앞에서 소리를 지르듯 큰 소리로 안 돼. 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간 너무 놀라서 2초 정도 차들 사이에서 서 있었는데 그 사이에 제가 지나가려던 자리에 다른 버스가 광속같이 쌩하고 지나가더군요. 아마도 그때 그냥 지나갔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이 사람이 아니겠죠. 그때 이후로는 절대 무단횡단을 안 합니다.
못난 손자 좀 더 살게 해주려고 조상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나.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도 어김없이 일상에 싸늘한 냉기를 자주 느끼면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긴 했지만 평범했습니다. 또 다른 에피소드는 제가 평소에도 헛것이나 귀신 이런 거는 본 적이 없는데 원체 튼튼했던 토실토실한 녀석이라 20살이 되기 전 19살 겨울방학 시즌에 90kg를 육박하여 청바지 지퍼가 욕을 하더군요. 살좀빼 돼지야. 20살이 되기 전에 마지막 내 학창시절 변화를 주자고 다짐하고 다이어트에 돌입해서 한 달간 밥 쥐똥같이 먹으며 헬스 2시간씩 하니 거짓말 안 하고 하루에 1kg씩 빠지더군요. 한 달 만에 25kg 감량. 미쳤지요. 이때가 제가 살면서 정말 너무 힘들었던 시즌입니다. 몸의 밸런스가 전부 깨지고 몸의 기가 다 빠졌는지 정말 어디에 눕기만 하면 5초 안에 가위에 눌리며 생전 본 적 없는 헛것들이 보이더군요. 밤마다 자는 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분명히 제 방에서 눈을 감았는데 갑자기 애기들 여러 명이 왁자지껄 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4~5살의 어린 아이들의 노는 소리. 저는 순간 놀라서 눈을 떴는데 뭔가 이상하더군요. 시야가 달라진 겁니다. 분명 제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보이는 곳은 저희 집 거실이고 제 몸이 누운 자세에서 시계가 걸리는 높이 정도에 둥둥 떠 있는 겁니다. 근데 눈만 떠 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군요. 그리고 옆에서 장난꾸러기 같은 애기들의 대화 소리가 들리더군요. 거의 7년 전 이야기인데도 꼬마 셋이 나눈 이야기와 그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더군요. 야, 얘 왜 데려왔어? 재밌잖아. 혼날 텐데. 이러더니 셋이서 옛날에 닥터캡슐 광고에 날라라 같은 목소리로 여럿이서 노래 부르더니 에이 재미없다 가자 라는 말을 듣고 필름이 끊기듯 순간 기억이 끊기고 다시 제 방 침대에서 눈이 떠졌는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더군요. 무리한 다이어트로 몸이 다 망가지면서 거의 1년 정도를 헛것 보면서 엄청 고생했는데 그때 고생한 거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납니다. 지금은 올바른 방법으로 운동과 식단을 통해 몸을 회복하니 자연스럽게 헛것도 안 보이고 가위도 한 번도 안 눌리고 정상적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변에 누가 죽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주변 기류가 냉랭하게 바뀌는 것을 느끼고 이유 없이 소름이 돋는 것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5번째 이야기. 풍습.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풍습이랄까. 저주에 관한 이야기라 그닥 현실적인 공포는 아닐지 모르겠다. 하지만 관심을 가질 사람은 분명 있으리라 생각한다. 우리 친가에 관한 이야기다. 우리 친가는 깊은 산속에 있어서 핸드폰도 안 터지는 곳이다. 어릴 적에는 TV도 없고 게임기도 없으니 산에서 놀 수밖에 없었다. 해가 질 때까지 산에서 벌레를 잡으러 돌아다니거나 기지를 만들어 전쟁놀이를 하거나 하면서 당연히 산속이니 여러 동물과 만나는 일도 찾았다. 뱀, 너구리, 그리고 원숭이. 특히 원숭이는 그 무렵부터 보호종으로 지정된 탓에 점점 수가 늘어나 우리가 산에서 시끄럽게 놀고 있어도 곧잘 주변에 나타나거나 울음소리가 들려오곤 했다. 그 당시 마을에서는 원숭이가 애물단지였다. 기껏 가꾼 밭을 망쳐놓거나 집에 들어와 아이들을 해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어른들은 정부가 원숭이 수렵을 금지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몰래 직접 원숭이를 사냥하고 있었다. 잡은 원숭이는 모두 어느 할아버지네 집으로 보내졌다. 그 할아버지가 마을 촌장 비슷한 원로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다. 어릴 적에 원숭이 사냥을 하는 모습을 본 기억은 없지만 종종 원숭이의 사체를 들고 그 할아버지네 집으로 향하는 어른들의 모습은 본 적이 있다.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갑자기 그 아버지네 집에서 나를 찾았다. 그 무렵에는 나도 머리가 컸어 얼마나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가를 절감하고 있었기에 마을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그 할아버지는 정말 싫었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부모님이 나서서 필사적으로 다녀오라고 보쳤기에 어쩔 수 없이 그 집을 찾아가게 되었다. 할아버지네 집에 가자고 말하는 할아버지는 소복을 입은 할아버지가 정절을 하고 있었다. 올해 몇 살이느냐?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다. 그런 인사치레 후 할아버지는 집안 다다미 20장 정도 크기의 방으로 나를 데려갔다. 방 한가운데에는 기분 나쁜 시체가 널려 있었다. 얼굴과 크기를 보아하니 아무래도 사냥한 원숭이인 듯 싶었다. 하지만 생긴 게 이상했다. 원숭이는 온몸에 가죽이 벗겨진 채 작은 기모노를 입고 있었다. 언뜻 보면 송곳니가 난 채 가죽이 벗겨진 작은 사내아이 같은 모습이었다.
시체 주변에는 다른 마을 노인들이 쭉 둘러앉아 무언가 소근소근 말을 나누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내게 아직 17살이냐며 몇 번이고 물었다. 갑작스레 펼쳐진 광경에 당황해 있는 내게 노인들이 소복을 건네며 갈아입으라 했다. 둘러앉아 바라보는 시선이 두려웠기에 나는 순순히 그 말을 따랐다. 옷을 갈아입자 노인들은 시체를 방에서 들로 옮겨 뜰에 있는 작은 데에 올려놨다. 옴마시라의 의식이니 A의 장남 비롯다. 할아버지가 거창하게 운을 띄우자 주변 노인들은 끝도 없이 이름을 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했지만 한동안 듣고 있자니 그건 우리 집안 선조들의 이름이었다. 천천히 부르는 이름이 대를 이어 내려와 내 이름까지 내려오자 할아버지는 관솔불로 대에 불을 붙였다. 걔는 불타기 쉽게 집과 헝겊 같은 것이 깔려 있었다. 원숭이 시체가 기모노채로 불태워져 간다. 주변에는 고기 굽는 냄새가 자욱해지고 그 사이 노인들은 경 같은 것을 외고 있었다. 한동안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원숭이가 충분히 구워졌다고 생각한 것인지 노인들은 원숭이를 불 속에서 끌어냈다. 그 후 구운 원숭이를 가지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어느새 잔치상이 차려져 있었다. 잔치상 중앙에는 곡물을 올려놓는 받침대 같은 게 있어 거기에 구운 원숭이가 올려졌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받침대 주위를 한 바퀴 돌자 노인 중 한 명이 원숭이를 해체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나에게 똑같이 한 바퀴 돌도록 강요한 후 해체한 원숭이 고기를 먹기 시작했다. 내가 조심스레 한 바퀴를 돌자 할아버지는 내게도 원숭이를 먹으라고 했다. 나는 도저히 버틸 수 없었지만 아주 살짝만 갉아 먹었다. 탄 부분을 입에 넣어 씁쓸했던 것만 기억난다. 할아버지는 내가 조금만 먹은 게 불만이었던지 더 먹으라고 강요했지만 그쯤 되자 나도 이런 캐캐 묻고 이상한 풍습을 따르는 게 화가 나서 그대로 뛰쳐나오고 말았다. 그 후 노인들이 나를 다시 찾지는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주변에서 이상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방의 대학으로 진학했다. 부모님은 자취방에 자주 찾아오셨지만 내가 침가로 돌아간 적은 없었다. 부모님도 은근히 오지 말라는 듯한 분위기였다. 그랬던 부모님에게 집에 오라는 연락이 온 것은 취직하고 몇 년이 지나고 나서였다. 추석 연휴를 맞아 오랜만에 집에 돌아갔더니 집을 나설 때와 달라진 것 하나 없는 풍경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집에 돌아온 첫날 부모님께 들었다. 죽기 직전에 갑자기 내 이름을 부르고 무사히 살아있는지 걱정했다고 한다. 그제서야 나는 부모님께 옴마시라의 의식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물어보았다. 부모님 말에 따르면 먼 옛날 이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산신령이 아끼던 원숭이를 죽여버려 그 이후 마을 전체에 원숭이의 저주가 걸렸다는 것이었다. 특히 그 할아버지네 집에는 기영아가 태어나는 저주가 걸려서 저주를 풀기 위해 옴마시라의 의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마을에서 태어난 아이가 17살이 된 해 원숭이의 저주를 막기 위해 원숭이 고기를 먹인다는 의식으로 부모님도 17살 때 다 원숭이 고기를 먹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할아버지네에 걸린 저주는 강했기에 연령을 가리지 않고 언제든 원숭이를 먹고 있었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의식 당시에 할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려 했다. 할아버지의 얼굴은 털이 많고 불그스름해서 몹시 원숭이와 닮은 모습이었다. 원숭이를 먹는 건 저주를 푸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더 강하게 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이야기를 부모님께 말하자 두 분은 한숨을 쉬며 말하셨다. 다들 그런 생각은 했었지. 하지만 차마 말할 수 없었어. 몇 대 전부터 계속 그 믿음을 이어온 분이었으니까. 그리고 이 말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원숭이 고기를 좋아했었거든. 그 이야기를 듣고 문득 나는 원숭이 고기의 맛을 떠올리려 했지만 금세 그만뒀다. 만약 맛있었다는 기억이 떠오른다면 할아버지처럼 계속 원숭이 고기를 먹으려 들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두려웠다.